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6인실. 하얀 병상 위에 누운 박종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5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 손이 이제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종현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번만 무대에 서고 싶구나. 아들 박승호는 당황했습니다. 무대라니요. 평생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무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슨 무대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해지신 건 아닐까? 폐렴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째 고열이 계속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게 아닐까? 하지만 박종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70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박종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악을 했단다.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 박지은도 며느리 윤지혜도 사위 최동욱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성악이라니요? 평생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으시던 아버지가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신 그 아버지가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승호는 동생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평생 아버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하며 가족을 위해 평생 일만 하신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성악이라니요? 박종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50년 전 어딘가로 돌아간 것처럼. 25살 때였지. 국립오페라단 입단 통지서를 받았단다. 뭐라고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음악교사인 지은은 국립오페라단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입단한다는 건 성악계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지. 그때 우리 집이 기울었거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어. 누군가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단다. 승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50년간 묻어두었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장에 취직했지. 성악은 그날로 접었어. 악보도 무대도 모두 버렸단다. 박종현의 손이 더 세게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제 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무대에 서보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승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대라니. 50년 만에 다시 노래를 부른다고요?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아버지가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신 건 아닐까? 승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아버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도 노래 부르실 수 있으세요? 박종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구나.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 죽기 전에 말이야. 그날 밤 병실을 나선 승우와 지은은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좀 이상하신 것 같지 않아? 폐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신 거 아닐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세요. 오히려 지금까지 중 가장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무대에 선다는 게 말이 돼? 게다가 50년 만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승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신없이 바쁜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황당했습니다. 지은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당신 꿈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시고, 이번 한 번쯤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해드리면 안 될까요? 승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눈물이. 정말 아버지가 성악을 하셨을까? 국립오페라단에 입단할 정도였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사신 아버지.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무대에 섰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은은 그날 밤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혼자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승우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지은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 아버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정말 성악을 하셨다면 뭔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지은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옷장 맨 아래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악보였습니다.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르디. 성악가들이 부르는 클래식 곡들의 악보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손으로 직접 쓴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악보 아래 한 장의 편지가 보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는 50년도 더 된 것처럼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박종현 선생님께 귀하의 뛰어난 성악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국립오페라단 단원으로 입단을 제안합니다. 1974년 3월 1일자로 입단 수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국립오페라단에 입단할 정도의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지은은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은은 상자를 안고 병원 복도를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빠 승우와 형수 윤지혜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승우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대.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셔.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안정은 되셨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폐렴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지은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상자를 꺼내 오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아버지 방에서 찾았어요. 승우는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악보들, 그리고 국립오페라단 입단 통지서. 승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1974년 3월 1일자예요. 아버지가 25살 때.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과묵한 가장.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윤지혜가 조심스럽게 악보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나, 이 악보들 전부 손으로 직접 쓰신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셨는지. 악보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습한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1973년, 1974년, 그리고 1974년 2월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승우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입단 날짜는 3월 1일. 하지만 아버지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공장으로 가셨습니다. 오빠.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걸 간직하고 계셨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으시고 혼자 가슴에 묻고 사셨던 거예요. 승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승우와 지은은 아버지 병상 곁에 앉았습니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낡은 상자를 꺼내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박종현은 상자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있었구나. 버렸어야 했는데.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박종현은 한참을 말없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악보 위를 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진 것처럼. 버릴 수가 없더구나. 이게 내가 나였던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박종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25살. 나는 성악과 학생이었어. 집은 가난했지만 나는 노래만 있으면 행복했지. 매일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했어. 박종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교수님은 내게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 국립오페라단에 들어가면 큰 성악가가 될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지. 승우와 지은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어.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왔고
어머니는 매일 우셨지. 동생 둘은 아직 어렸고 박종현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입단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전기가 끊겨 있더구나.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혼자 우시고 계셨어. 박종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성악은 사치라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다음 날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갔지. 아버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단식 날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친구들은 무대에 서고 있을 때 나는 기름때 묻은 기계 앞에 서 있었지. 박종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가 없었어. 밤마다 악보를 꺼내서 보곤 했지. 소리 없이 노래를 불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갔어. 아니, 잊으려고 했지. 승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만났어. 박종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자는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지. 참 예뻤어.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줬어.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지. 박종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에게는 말했어. 내가 성악을 했었다고. 꿈이 있었다고. 순자는 울더구나.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된 것 같다고.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우리는 둘 다 현실을 알고 있었어.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꾸려가려면 성악은 사치였으니까. 박종현은 상자 속 악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혼자 있을 때 이 악보를 꺼내봤어. 그리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 아무도 모르게.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박종현은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을 키우는 동안 나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승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지은이가 음악교사가 됐을 때, 나는 내 꿈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어. 아버지.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더구나. 나는 누구였을까? 아버지로, 남편으로, 노동자로만 살아온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박종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진짜 나였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무대에 서고 싶어.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무대에 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승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건강이. 나도 안다, 승호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구나. 박종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로만 기억되길 바라느냐? 아니면 한때 꿈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느냐? 승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윤지혜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박준서와 중학생 딸 박태희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승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성악가였다는 것, 꿈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고 싶어 하신다는 것. 준서와 태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성악가셨다고요? 태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국립오페라단에 입단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셨대. 윤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 연세가 75이야. 게다가 지금 폐렴으로 입원 중이시고 50년 만에 무대에 선다는 게 말이 돼? 그래도 윤지혜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번 한 번쯤은 아버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승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희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는 할아버지 응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꿈이 있으셨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면 도와드려야죠. 승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늙은 사람으로만 봤다는 것을, 꿈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도 한때는 젊었고,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로만 기억되길 바라느냐? 아니면 한때 꿈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느냐? 승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얼굴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안색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승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종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호야, 왔구나. 승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무대에 서시는 거요. 박종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냐? 네.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박종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하지만 그 순간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종현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폐렴이 완전히 나으려면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무리한 활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노래 같은 건? 승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성악처럼 복식 호흡을 많이 쓰는 활동은 위험해요. 자칫하면 폐렴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승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종현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승호가 말을 꺼냈지만 박종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무리한 꿈이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시고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하지만 박종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승우야, 나는 75이야. 내게 천천히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니? 그날 오후 지은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서 의사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오빠.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지은아. 하지만 의사가 위험하다잖아. 아버지 목숨이 걸린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데.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동료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혹시 성악 전문가 아는 분 있어요? 우리 학교 음악회 준비하는데 조언 좀 구하려고요. 지은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제 대학 선배 중에 성악가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 국립오페라단에서 활동하셨대요. 그분이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을까? 모르죠. 하지만 물어는 봐야죠. 지은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영수, 78살의 원로 성악가였습니다. 선배님, 저 박지은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상담 드릴 게 있어서요. 이틀 후, 지은과 승호는 조영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조영수는 정원이 딸린 2층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조영수는 품위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 어서 오세요. 지은 선생님이라고 했죠? 네, 선배님. 이쪽은 제 오빠 박승우예요. 거실로 안내받은 두 사람은 조영수 앞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수많은 공연 사진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성악을 하셨대요. 그런데 가족 사정으로 포기하시고 공장에 다니셨고요. 지금 75살이신데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하세요. 조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종현입니다. 그 순간 조영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종현? 박종현이라고요? 네. 혹시 아세요? 조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박종현이라니. 그 박종현 말인가요? 승우와 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조영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74년 국립오페라단 입단 예정이었던 박종현. 우리 학교에서 전설이었던 그 박종현? 전설이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영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종현보다 3살 위였어요. 같은 대학 성악과 선배였죠. 그때 박종현은 우리 세대 최고의 테너였습니다. 최고요? 승우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들도 선배들도 모두 인정했어요. 박종현의 목소리는 신이 내린 재능이라고. 음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고음이 얼마나 청아했는지. 조영수는 눈을 감고 회상했습니다. 1973년 학교 정기 공연 때였어요. 박종현이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을 불렀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나는 그날 깨달았어요. 박종현은 나와 다른 차원의 성악가라는 걸.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박종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입단식 직전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조영수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궁금해했어요.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연락도 되지 않았고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조영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박종현이 지금까지 살아계셨군요. 네, 저희 아버지예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공장에서 50년을 일하셨어요. 평생 성악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고요. 조영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종현을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야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입원 중이세요. 폐렴으로요. 괜찮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가겠어요. 다음 날 조영수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종현은 병상에 누워 있다가 방문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수야, 종현이 형님. 두 노인은 5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조영수는 박종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사라지셨어요? 우리 모두 형님을 기다렸는데. 박종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영수야. 나는 갈 수 없었어. 가족을 먼저 돌봐야 했거든. 알아요, 따님한테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무대에 서고 싶으시다고요? 응. 하지만 이젠 늦은 것 같아. 몸도 좋지 않고. 조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영수야, 나는 50년 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어. 조영수는 박종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의 목소리는 신이 내린 재능이었어요. 그게 50년 만에 사라졌을 리 없어요. 다시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노래요? 말도 안 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폐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무리하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영수는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평생 꿈을 포기하고 사셨어요.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무대에 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조영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년? 2년? 그 시간 동안 건강만 챙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시라는 겁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종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살다 가고 싶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박종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50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간 뒤 박종현은 조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정말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형님. 제가 50년 전에 못다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겠어요. 형님을 무대에 세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승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하다는데. 박종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승호야, 아버지는 이미 결심했어. 죽더라도 무대에서 죽고 싶구나. 승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박종현은 서서히 회복되어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무리한 활동을 경고했지만 박종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퇴원 날, 승호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던 그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죠. 괜찮다, 나는 이 집이 편해. 박종현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간 박종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 선반에서 먼지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승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옛날 물건들이야. 박종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몇 개와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승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연미복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세요?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3년 대학 정기 공연 때 찍은 거야. 사진 속 청년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꿈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눈빛. 승호는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생 보아온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멋지셨어요? 박종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일이지. 그때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승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프 겉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2월 14일. 순자에게. 이건 뭐예요? 박종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네 어머니한테 준 거야. 어머니한테요? 박종현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립오페라단 입단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 순자와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순자에게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어. 박종현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녹음실에서 몰래 녹음했지. 순자가 좋아하는 노래. 보리수였어. 승호는 테이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응. 50년 전 내 목소리가. 들어봐도 될까요? 박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호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먼지를 닦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흘러나오더니 곧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이 노래를 너에게 바친다. 젊은 박종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슈베르트의 보리수. 독일어 가사였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영혼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조영수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고음, 깊고 풍부한 저음, 감정이 실린 표현력. 이것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다시 젊은 박종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나는 곧 무대에 설 거야. 그리고 언젠가 큰 성악가가 될 거야. 그때 너를 자랑스럽게 해줄게. 기다려줘.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승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종현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무대에 서지도 못했고, 큰 성악가도 되지 못했지. 아버지. 순자는 이 테이프를 평생 간직했어. 내가 공장에서 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갈 때도 순자는 가끔씩 이 테이프를 들으며 울었어. 박종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순자에게 미안했어. 약속했던 미래를 주지 못해서. 승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늘 미안했단다. 그날 저녁 승호는 동생 지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함께 들었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응. 조영수 선생님 말이 맞았어. 신이 내린 재능이야. 지은은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를 꼭 무대에 세워드려야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승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만이잖아. 지금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까? 다음 날 조영수가 박종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제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박종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야, 나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보시죠. 조영수는 작은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음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박종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정도 불안정했습니다. 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종현은 기침을 했습니다. 폐렴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미안해, 영수야. 역시 안 되는 것 같아. 조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첫날이니까 그런 거예요. 50년간 쓰지 않은 근육을 다시 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종현은 좌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늙었어. 목소리도 늙었고. 조영수는 박종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조금씩 해봅시다. 그날부터 박종현은 매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음계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종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목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정이 안정되고 호흡이 길어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조영수는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노래를 해봅시다. 간단한 곡부터. 박종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영수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박종현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그 목소리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점점 목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조영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돌아오셨어요. 형님의 목소리가. 박종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내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구나.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박종현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형님! 조영수가 놀라서 박종현을 부축했습니다. 기침이 멈췄을 때 박종현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조영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조영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승호 씨, 아버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연습하시다가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승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무리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목소리는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체력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요. 승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 승호는 다음 날 아버지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품들을 정리해서 다락에 보관해 뒀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진들, 일기장들. 그리고 한 상자 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먼저 가거든 이것을 읽어주세요. 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승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승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당신의 꿈을 막은 건 사실 나였어요. 승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당신의 꿈을 막은 건 사실 나였어요.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1974년 2월, 당신이 국립오페라단 입단을 앞두고 있을 때를요. 당신은 매일 연습실에서 살았고, 나는 공장 식당에서 당신을 기다렸죠. 어느 날 저녁, 당신이 제게 말했어요. 입단하면 월급이 적어서 당분간 결혼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2, 3년만 참으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당신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승호는 숨을 멈추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임신 2개월이었어요. 우리 승호를 뱃속에 품고 있었죠. 나는 무서웠어요.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의 꿈이 무너질까봐. 당신이 나를 원망할까봐.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당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종현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고. 어머니는 당신에게 집안 사정을 말씀하셨어요. 사업 실패, 빚더미. 그리고 며느리의 임신까지. 당신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다음 날 당신은 국립오페라단에 전화를 걸어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공장 면접을 보러 가셨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울었어요. 당신의 꿈을 빼앗은 건 나였으니까요.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해 주셨죠. 승우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내 새로운 꿈이야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이 가끔 혼자 있을 때 옛날 악보를 꺼내 보시던 걸요.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시던 걸요.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으시던 모습을요. 당신의 눈빛에는 늘 그리움이 있었어요. 무대에 대한, 노래에 대한 그리움이요. 당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평생 당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당신의 꿈을 빼앗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겨요. 내가 먼저 가거든. 당신은 다시 노래하세요. 무대에 서세요. 당신이 꿈꿨던 그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당신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당신이 노래하는 모습을요. 그때 비로소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미안했고요. 순자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승호는 편지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꿈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승호는 편지를 들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종현은 거실에서 조영수와 함께 연습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승호가 숨을 헐떡이며 불렀습니다. 박종현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승호야, 무슨 일이냐? 승호는 편지를 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박종현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종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영수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박종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야. 박종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어. 승호는 내 기쁨이었고 너희들은 내 행복이었어. 그런데 넌 평생 그렇게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박종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한참을 울던 박종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승우야, 내 아버지. 이제 알겠구나. 네 어머니가 왜 이 편지를 남겼는지. 박종현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싶어 했어. 하늘에서라도 말이야. 박종현은 조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연습을 계속하자. 나는 반드시 무대에 설 거야. 순자를 위해서. 조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부터 박종현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조영수가 오면 본격적인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가곡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무생각, 그리운 금강산, 선구자. 조금씩 목소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조영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성악곡을 시도해 볼까요? 박종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부르면 될까?
형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곡이요. 슈베르트의 보리수는 어떠세요? 박종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리수. 순자가 좋아하던 노래지. 네. 그리고 형님이 가장 잘 부르시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조영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해보시죠.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연습실, 무대 위, 그리고 순자의 미소. 박종현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어 가사였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소절, 두 소절 지나며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아났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영수는 피아노를 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아왔다. 박종현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노래가 계속되었습니다. 박종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더해진 목소리. 청년 때의 맑음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조영수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형님, 완벽했어요. 박종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내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구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딸 최예린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연습 중이세요? 오, 지은아. 왔구나. 예린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 불러드릴까요? 박종현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린이. 뭘 배웠는데? 고향의 봄이요. 예린이 귀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현은 손녀의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종현이 말했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이 노래 불러줄까? 네, 듣고 싶어요. 박종현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린은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목소리 정말 멋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목소리가 돌아오셨어요. 조영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대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네. 형님이 설 무대를요. 하지만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조영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조영수는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무대를 구했습니다. 정말이냐? 네. 제 후배가 운영하는 작은 문화센터인데요. 한 달 후에 소규모 성악 발표회를 연다고 합니다. 거기에 형님을 섭외했어요. 박종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후라. 네. 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해보자. 하지만 승호는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면 너무 촉박한 거 아니에요? 조영수가 말했습니다. 형님의 실력이라면 충분합니다. 목소리는 이미 돌아왔으니까요. 그날부터 박종현의 연습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하루에 4~5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발성, 호흡, 발음, 표현, 모든 것을 다시 익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습 3주째 되던 날, 박종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형님! 조영수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박종현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조영수는 즉시 승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에 간 박종현은 의사에게 경고를 들었습니다.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있어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시죠.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박종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 승우야. 박종현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시작했어. 무대에서 쓰러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 승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까지 일주일. 박종현은 병원에서 하루 입원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극구 말렸지만 박종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조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박종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승우의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승우, 윤지혜, 준서, 태희, 그리고 지은, 최동욱, 예린까지.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아버지 상태를 알고 있죠? 의사 선생님은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무대에 서시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대요. 윤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님은 이미 결심하셨잖아요. 그래도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승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이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5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돼요.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떡해? 승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무서워. 아버지를 잃을까봐. 윤지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태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싶어요. 승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희야, 할아버지는 평생 꿈을 포기하고 사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위험하더라도요. 예린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노래 다시 듣고 싶어요. 승우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아버지를 도와드리자.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문화센터와 연락하며 무대 준비를 도왔습니다. 윤지혜는 아버지의 건강식을 챙겼습니다. 태희는 SNS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올리며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준서는 무대 당일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우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오래된 양복점을 찾아갔습니다. 연미복을 맞추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입으실 건가요? 제 아버지세요.
75세이신데 무대에서 성악을 부르실 거예요. 양복점 주인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을 위한 연미복이라니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승호는 아버지의 체격을 재고 가장 좋은 천을 골랐습니다. 한편 박종현은 매일 조영수와 함께 마지막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형님, 보리수는 완벽합니다. 이제 걱정 없어요. 정말 괜찮을까? 네. 형님의 목소리는 50년 전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줘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박종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습 중간중간 기침이 나왔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조영수는 그때마다 쉬어가자고 했지만 박종현은 고집스럽게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영수야. 계속해야 해. 무대 3일 전, 박종현은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서서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문득 거실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 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박종현은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야, 나 드디어 무대에서. 박종현은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만이야. 50년 만에 내가 다시 노래를 불러. 네가 듣고 싶어 하던 그 무대에 서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했어, 순자야. 너는 평생 나를 응원해줬는데 나는 한 번도 무대에 서지 못했지.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박종현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대 2일 전, 조영수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제 옛 동료들이 무대에 오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국립오페라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후배들이요. 형님 소식을 듣고 모두 오겠다고 했어요. 박종현은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물론이죠. 형님은 우리 세대의 전설이었으니까요. 모두들 형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해했어요. 박종현은 감격했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정말 고마워. 무대 1일 전, 박종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박종현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보고 있니? 박종현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내가 무대에서 네가 보고 싶어 하던 그 모습을 보여줄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승우였습니다. 승우야, 아직 안 잤니?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승우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승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존경했어요. 박종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더 존경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용기를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5세의 무대에 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박종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승우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제가요? 응. 넌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내 편이 돼줬잖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승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내일 꼭 성공하세요. 그럴게,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아침, 승호는 준비해둔 연미복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입어보세요. 박종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까만 연미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위해 맞춘 거예요. 무대에서 입으세요. 박종현은 연미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승호야. 박종현은 연미복을 입어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종현은 5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미복을 입고 무대에 섰던 그 청년. 하지만 거울 속에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종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늙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오후, 조영수가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불러봅시다.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영수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현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목소리. 상실과 그리움, 희생과 사랑, 그 모든 것이 담긴 목소리. 노래가 끝났을 때 조영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형님. 내일 무대에서도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순간 박종현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형님! 조영수가 달려가 박종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안 돼. 내일 무대가 있어. 지금 병원에 가면 못 가게 할 거야. 박종현은 조영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약속해줘. 내가 무대에서 쓰러지더라도 구급차를 부르기 전에 노래를 끝까지 부르게 해줘. 형님, 약속해줘. 조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박종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무대에 섭니다. 50년을 기다린 그 무대에 박종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순자야, 나를 지켜봐줘. 내가 마지막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게. 무대 당일, 박종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몸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종현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그리고 70년을 살아온 흔적들. 오늘이야. 박종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8시, 승호가 아버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차에 타서 문화센터로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승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12회 원로 성악가 초청음악회. 박종현은 현수막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군요. 응, 영수야. 분장실로 안내할게요. 오늘 출연자가 5분이신데 형님이 마지막 순서예요.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장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박종현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과거 이곳에서 공연했던 성악가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언젠가 내 사진도 여기 걸릴 수 있을까? 분장실에 들어서자 다른 출연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6, 70대의 원로 성악가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박종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혹시 박종현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세상에, 저 기억하세요? 1973년 같은 학교 후배였던 김태훈입니다. 박종현도 놀랐습니다. 태훈이? 자네였어? 네. 선배님, 50년 만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태훈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뵙다니. 미안하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 다른 출연자들도 박종현을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종현 선배님, 전설의 그분이시군요. 드디어 무대에 서시는군요. 박종현은 감격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오전 10시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은, 윤지혜, 준서, 태희, 예린, 그리고 최동욱까지 모두 왔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분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긴장되세요? 조금. 하지만 괜찮아. 태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영상 다 찍을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릴게요. 박종현은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희. 고맙구나. 준서도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전문 카메라로 찍을게요, 할아버지. 최고의 화질로요. 예리는 할아버지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박종현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후 2시. 공연 시작 1시간 전. 객석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공연장은 200석 규모의 작은 홀이었습니다. 조영수의 옛 동료들,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맨 앞줄에는 박종현의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승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후 3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2회 원로 성악가 초청음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50년 만에 무대에 복귀하시는 박종현 선생님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스 성악가였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한 곡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출연자도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분장실에서 박종현은 숨을 고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영수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긴장되세요? 응. 50년 만이니까. 괜찮아요. 형님은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출연자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박종현의 차례였습니다. 조영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나가셔야 해요. 박종현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가 분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박종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승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유품 중에서 찾았어요. 박종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아버지 첫 무대 때 선물하려고 준비하셨던 거래요. 하지만 그 무대가 없었으니까 평생 간직하고 계셨대요. 승호는 목걸이를 꺼내 아버지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박종현은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승호야.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가세요, 아버지. 당당하게.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대로 가는 복도. 박종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대 뒤편에 섰을 때 객석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50년 만에 무대에 복귀하시는 박종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 박종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객석의 200명이 박종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종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승호, 지은, 손주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종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0년 전 이 무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그 꿈을 접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75의 나이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종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노래를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가족들에게도. 조영수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 박종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소절, 두 소절 지나며 목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목소리. 청년 때의 맑음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상실과 그리움, 희생과 사랑, 그 모든 것이 담긴 목소리.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승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도, 윤지혜도, 아이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조영수는 피아노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왔다. 박종현이 돌아왔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박종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박종현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조영수가 놀라서 박종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종현은 마이크를 꼭 잡고 버텼습니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종현은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마지막 소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떨림 없이 정확하게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종현은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가족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승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최고예요.
태희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울었습니다. 예리는 할아버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박종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종현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형님! 조영수가 피아노에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박종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승우가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승우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종현은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승우야, 나 해냈어. 네, 아버지. 완벽하셨어요. 순자가 봤을까? 물론이죠.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셨을 거예요. 박종현은 아들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종현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모두들 덕분에 나는 완성됐어. 박종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종현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뒤따라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있습니까?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박종현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승우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박종현을 진찰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승우와 지은이 달려갔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어떠세요?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탈진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심장에도 무리가 갔지만 지금은 안정되셨어요. 승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시려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로 옮겨진 박종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상을 둘러쌌습니다. 박종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해냈어. 박종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완벽하셨어요. 승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아버지는 대단하셨어요.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봤을까? 물론이에요, 할아버지. 태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예린도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노래 정말 멋있었어요. 박종현은 손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박종현은 혼자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5살 성악과 학생이었던 자신. 매일 연습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때. 국립오페라단 입단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그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 하지만 박종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승우와 지은이 태어났고 손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와 50년을 함께 살았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무대에 섰습니다. 늦었지만 이루었습니다.
박종현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해냈어. 우리 해냈어.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영수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영수야 왔구나. 조영수는 박종현 곁에 앉았습니다. 형님, 어젯밤 제대로 못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맙네. 조영수는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문화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무대 복귀한 75세 성악가, 감동의 공연. 기사에는 박종현의 사진과 함께 어제 공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종현은 신문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이름이 신문에 나다니. 형님은 이제 유명인이에요. 그때 태희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무슨 일이냐? 태희는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할아버지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벌써 10만이 넘었어요. 10만이라고? 박종현은 놀랐습니다. 태희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종현이 무대에서 보리수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75세에 이런 도전을 하시다니. 감동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꿈이 있으셨을 텐데. 생각나네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박종현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서도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전문 카메라로 찍은 영상 편집했어요.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박종현. 떨리던 시작, 점점 안정되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감동의 순간. 영상이 끝났을 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종현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종현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박종현은 더 이상 미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우체부가 서 있었습니다. 박종현 선생님 댁 맞으시죠? 편지 왔습니다. 박종현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국립오페라단이었습니다. 박종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현 선생님께, 선생님의 공연 소식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50년 만에 무대에 복귀하신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50년 전 함께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영원히 우리 국립오페라단의 일원입니다. 이에 명예단원증을 보내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공연에 초대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립오페라단 단장 드림. 편지와 함께 명예단원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종현은 단원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받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승우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식탁에는 박종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공을 위하여.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처음엔 반대했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박종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걱정한 건 당연한 거야.
나를 생각해서였으니까.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꿈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요. 윤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보며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제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태희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가 75세의 무대에 서셨는데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종현은 손주들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종현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박종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모두가 박종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꿈을 미뤘어.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실은 박종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려웠던 거야. 도전하는 게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포기했던 거지. 박종현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75세에도 할 수 있다는 걸.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도 그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 나중으로 미루지 마.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종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응원이야.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못했을 거야. 승우가 연미복을 준비해줬고, 지은이가 무대를 알아봐줬고, 손주들이 응원해줬지. 덕분에 나는 해낼 수 있었어. 박종현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때로는 꿈을 미뤄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박종현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보고 있니? 우리 해냈어. 50년 걸렸지만 해냈어. 박종현은 가족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완성됐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종현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50년 된 악보들이 담긴 그 상자. 박종현은 악보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 악보들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박종현은 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야기. 나는 박종현. 75세의 무대에 섰던 성악가. 50년을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루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박종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박종현은 그 별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안녕.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고마웠어. 평생.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서울 교외의 작은 공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박종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은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날씨 좋죠?
그래, 정말 좋구나. 박종현은 76이 되었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더 늙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팜플렛 하나를 꺼냈습니다. 뭐냐? 국립오페라단에서 가을에 특별 공연을 한대요. 제목이 다시 꿈꾸는 무대예요. 박종현은 팜플렛을 받아들었습니다. 원로 성악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래요. 그리고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초청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박종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조영수 선생님도 함께 출연하신대요. 박종현은 팜플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또 무대에 서는 거로구나. 출연하시겠어요?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때 멀리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준서, 태희, 예린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태희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올린 할아버지 영상이요. 지금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어요. 500만이라고? 네. 그리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다들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태희는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저도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75세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저도 할 수 있겠죠? 용기 얻었어요. 우리 아버지께 이 영상 보여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꿈이 있으셨대요. 박종현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린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제 롤모델이 할아버지라고요. 그래? 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훌륭한 롤모델을 가졌다고요. 준서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번에 대학 원서 넣었어요. 음악과요. 박종현은 놀라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악과라고? 네 할아버지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고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준서가 꿈을 찾았어요. 박종현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준서야. 네가 좋아하는 걸 해. 그때 승우와 윤지혜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세요. 모두가 벤치 주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풍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승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제게 승진 제안이 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근데요.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거절하려고요. 왜?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요. 박종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회복지사예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했었죠. 승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제 꿈을 이뤄야겠다고요. 늦었지만요. 박종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40대잖니. 충분히 할 수 있어. 윤지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응원해요, 당신. 식사가 끝난 후 박종현은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박종현은 걸으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무대에 섰던 그날,
객석의 박수 소리,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그 후 찾아온 평온한 일상. 박종현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박종현은 연못가에 섰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의 노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박종현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박종현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평생 함께해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함께 승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태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노래 듣고 싶어요. 그래, 뭘 불러줄까? 보리수요. 박종현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종현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삶의 지혜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가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예린이 뛰어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박종현은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종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1년 전 쓰기 시작했던 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페이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종현은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무대에 섰던 나는 이제 76세가 되었다. 그리고 곧 다시 무대에 선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안다. 꿈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노래한다. 내일도 노래할 것이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계속 노래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완성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박종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박종현은 일어서서 창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리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수. 노래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순자도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종현의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